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30일 무인일 1397년 12월 19일 좌상기 조서에게 명하여 장무만 제외하고 모두 정사를 보게 하다. 임금이 좌상기 조서에게 명하였다. 장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모두 정사를 보라. 정총 김약항 노인도가 명나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정윤보가 전하다. 정총 김약항의 졸기. 정총 김약항 노인도의 가족들이 예조 전서 정윤보의 말을 듣고 상복을 입고 상을 치르자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 황제가 만약 정총 등을 죽였다면 예부에서 반드시 공식 문서로 알렸을 것이다. 윤보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상을 치르지 못하게 금하였다. 정총의 자는 만석이고 청주 사람으로 문간공 정공권의 아들이다. 고려말 병진년에 홍중선이 과거를 주관하며 제도를 바꾸고 시와 부로 시험을 보게 했는데 정총이 장원에 올랐다. 19살에 춘추검열에 제수되었고 이후 대간 응교를 거쳐 대오군이 되었다. 기사년에 공양군이 서명하여 병조판서로 승진했을 때 정총은 여러 문서의 작성자로 활동했다. 태조가 즉위하기 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고 즉위 후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으로 서원군에 봉해지고 첨서중추원사에 임명되었다. 갑술년에는 정당문학으로 옮겨 예문춘추관 태학사에 임명되었으며 정도전과 함께 고려국사를 편찬하였다. 을해년에는 명나라의 고명을 청하러 갔는데 조선 조정에서 올린 표문 중 표현에 문제가 있어 황제가 화를 내고 정총이 작성했다 하여 구금했다. 황제는 정총의 가족을 불러들였다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돌려보냈고 정도전도 체포하려 했다. 당시 병이 난 정도전을 대신해 권근이 자청하여 명나라로 갔다. 황제는 권근을 보고 노여움을 조금 누그러뜨렸고 권근과 정총에게 문영각에서 강론을 듣게 하고 시를 짓게 하였다. 하지만 하직할 때 정총이 상복 차림으로 나와 황제의 분노를 샀고 권근만 귀국하고 정총은 다시 조사받게 되었다. 결국 정총은 형을 당했고 김약항과 노인도도 함께 처형되었다. 임금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겨 정총에게 시호를 문민이라 내렸다. 정총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정효문과 정효충이다. 김약항의 자는 구경이고 광주 사람으로 광성군 김정의 아들이다. 신해년 과거에 급제하고 이후 예의총랑 사원부 지비에 올랐으며 태조가 즉위한 뒤 우간의 대부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병자년 명나라에서 표문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글을 쓴 사람을 보내라고 칙명을 내리자 김약항이 중추원 학사로 임명되어 명나라로 갔다. 그러나 정총의 일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다. 병진년에 길창군 권근이 상소하여 약항은 충직하며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마땅히 추증해야 합니다. 라고 하여 태조가 명하여 김약항을 광산군 의정부 찬성사로 추증하고 보국 숙록 대부에 위계를 내렸다. 김약항의 아들은 김처와 김어 2명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일 신묘일 1397년 12월 20일 밤에 비가 내리다. 밤에 비가 내렸다. 성명을 바꾸고 경회에 출입하던 고려 왕씨의 서울 셋을 목패다. 고려 왕씨의 서울인 백안 연금 금만 세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서울과 지방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대간과 형조에 명하여 조사하게 한 뒤 목을 베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일 경진일 1397년 12월 21일 큰 비가 내리다. 큰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3일 신사일 1397년 12월 22일 밤에 동서방에 붉은 기운이 끼다. 밤에 하늘에 동쪽과 서쪽에 붉은 기운이 나타났다. 강릉도 쌀을 오대산과 금강산 여러 절에 보시하게 하다. 임금이 명하여 강릉도에 쌀 600석을 오대산과 금강산에 여러 절에 시주하게 하였다. 봉화백 정도전이 전에 천거한 효자와 순손을 등용해달라고 청하다. 봉화백 정도전이 임금께 아뢰었다. 여러 차례 명을 내려 각지에서 효자나 손이 사람을 잘 모시는 손자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선비들을 추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실제로 뽑아 쓰시지 않으니 이후에 누가 또 나서서 추천하려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서울 안팎의 지방에서도 이들을 등용해 주시옵소서.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4일 이모일 1397년 12월 23일 밤에 우레가 치다. 밤에 천둥 소리가 울렸다. 외방 품관을 돌려보내도록 도당에 명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외지에서 올라온 관리들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5일 개미일 1397년 12월 24일 겨울다운 날씨가 비로소 시작되다. 비로소 겨울철다운 날씨가 시작되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8일 병술일 1397년 12월 27일 형조에서 왕씨 집안의 서어린 약산호를 교살하다. 형조에서 약산호를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는 왕씨 집안의 서얼이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9일 정해일 1397년 12월 28일 밤에 건방에 흰 기운이 끼다. 밤에 북서쪽 하늘에 흰 기운이 끼어 있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0일 무자일 1397년 12월 29일 유준에게 벼슬을 내리고 유관을 좌상기 상시로 삼다. 유준에게는 특진 보국 숙록 대부 고흥백에 자기를 내렸고 유관은 좌상기 상시로 삼았다. 노비 변정 도감에서 문서를 소각하려 하자 임금이 다시 검토하라고 명하다. 노비 변정 도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문서를 즉시 불에 태워 없애고자 아뢰자 임금이 말하였다. 만일 결정을 내린 것이 명백하고 공정하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하고 억울한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러니 사사에서 그 판단이 옳았는지를 다시 조사하고 또 불태워 없애도 되는 문서가 어떤 것인지 가려서 다시 아뢰도록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3일 신묘일 1398년 1월 1일 안개가 끼다. 안개가 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5일 개사일 1398년 1월 3일 목성이 여귀에 들어갔다. 양주 목장에서 무예 훈련을 하다. 양주 목장에서 무예 훈련을 하였다. 고려 시중 유탁에게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다. 전 고려 시중 유탁에게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용산강에 가서 군함을 보다. 용산강으로 나아가 군함들을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6일 갑오일 1398년 1월 4일 조준 김사행에게 겸직 등을 제수하다. 조준에게는 의흥삼군부 판사를 겸하게 하였고 김사형은 사원부 판사를 겸하게 하였다. 김사행에게는 수충 보리 공신의 칭호와 함께 경흥부 판사 및 도평의사사 동판사 직책을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7일 을미일 1398년 1월 5일 최영지를 서북면 도안무찰리사로 임명하다. 문화 실랑찬 성사 최영지를 서북면 도안무찰리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8일 병신일 1398년 1월 6일 중국 예부가 조공 문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방침을 통보하다. 천추사 유호의 부하였던 최호가 중국 예부 상서 정기의 글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전에 조선에서 보낸 축하 문서와 표문에 쓴 글자들이 희롱과 모욕의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조공 때에도 표문을 다시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온 계본에 쓴 글자들 역시 알맞지 않다. 이는 모두 문장에 능하다는 사람이 기교를 부려 일부러 글자 모양과 발음을 비슷하게 만들어 문장을 구성해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만든 것이니 어찌 조선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보낸 사신은 돌려보내지 않고 다만 북을 치는 사람 한 명만 돌려보내어 왕에게 전하게 하였다. 문서를 만든 자를 보내어 직접 해명하게 하면 그때 가서 사신을 귀국시킬 것이다. 앞으로는 조공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주번이나 계본은 반드시 쓸 필요가 없으니 왕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19일 정유일 1398년 1월 7일 정도전이 의원 오경우 김지연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다. 봉화백 정도전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서울 안에는 의원이 많지 않으니 오경우와 김지연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0일 무술일 1398년 1월 8일 비와 우박이 내리다. 이날 비와 함께 우박이 내렸다. 햇무리가 생기고 서북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끼다. 햇무리가 생겼고 서북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2일 경자일 1398년 1월 10일 정도전을 동북면 도선무 찰리사로 임명하는 교서. 봉화백 정도전을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로 삼고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내가 덕이 부족한 몸이지만 조상들께서 쌓아올린 큰 은혜를 이어받아 동방을 다스린 지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근본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고전들을 참고해 내 왕조를 왕으로 추존하고 가장 먼저 왕들의 무덤과 사당을 세웠으며 무덤 주위의 땅도 정비하고 사계절마다 제사를 올려왔다. 하지만 덕릉과 알릉은 멀리 공주에 있어 거리도 멀고 접근하기 어려워 제사를 받드는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항상 정비하고 다듬어 제사를 사계절마다 드리려고 생각했지만 계속 미루다가 지금에 이르렀으니 정말 만족스럽지 않았다. 경은 옛일과 지금의 일을 모두 통달하고 문과 무를 겸비한 인물로 오늘날의 제도와 문서들도 모두 경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경을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로 명하니 그 임무를 맡아 수행하라. 무덤을 봉안하는 일은 성대한 예에 따라 빠짐없이 진행하고 성을 보수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며 마을마다 적당히 역참을 두어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하도록 하라. 또한 주군의 경계를 나누어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고 군민의 호적을 정리하여 등급을 정확히 하고 단주에서 공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이 관할 아래 두어 통치하며 호구 수와 군관의 능력과 자질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되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 시행하라. 조상을 받들고 효도하는 마음은 자식의 정성이며 명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니 정성을 다해 임하라. 이렇게 명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4일 경인일 1398년 1월 12일 이질안을 도병마사로 삼아 동북면 도선무 찰리사 정도전의 부행으로 삼다. 참참문화부사 이질안을 도병마사로 임명하고 정도전의 동북면 도선무 찰리사 업무를 보좌하는 부행으로 삼았다. 권근이 원종 공신에 포함되기를 요청하는 상서를 올리다. 설장수와 함께 공신에 추록되다. 화상군 권근이 임금께 글을 올렸다. 저는 본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저 글귀나 조금 알 뿐인 제가 전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왕조 시절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법을 어겨 죄를 지었으나 다행히도 전하께서 깊은 자비로 살려주셔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전하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면서 제 목숨이 다하도록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을 받으시고 용처럼 떠오르시던 날 저의 허물은 너그러이 덮어주시고 저를 조정으로 불러 발탁하셔서 높은 관직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게는 과분한 영광과 녹봉이 내려졌고 이는 다시 태어나 새 삶을 받은 것과 같으니 하늘같은 은혜입니다. 항상 생각해보면 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초기에 제가 뜻밖에도 벼슬을 받아 재상 중 하나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해 원종 공신의 수백 명 명단에 들지 못한 것이 제 분수에는 맞지만 마음으로는 부끄럽습니다.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성군과 현명한 신하가 큰 공덕을 세웠다 하더라도 후세에 그것을 전하려면 문신의 기록에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전하의 신묘한 업적과 덕은 옛 군주보다도 뛰어납니다. 문신들이 많아 이 업적을 널리 알리고 찬양하며 전과 모와 송에 기록된 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문장을 지으라 명하셨으니 저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미천한 재주로 남아 성조의 공덕을 글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는 제가 큰 복을 만난 순간이며 비록 실제로 공적은 크지 않더라도 후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원종 공신 수백 명의 맨 끝이라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결코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래 품어왔지만 스스로 나서서 요청하는 것은 선비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몇 해를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감추지 않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정성과 효도입니다. 전하께서 모든 백성을 아낌없이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를 저 또한 받고 있는 이상 감히 제 속마음을 감추며 앙앙불락한 심정으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동북면은 우리 왕조가 처음 일어난 땅이자 근본이 되는 지역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천령의 위를 설치하려 했을 때 제가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 회답을 받았는데 그 회답에서 천령과 관련한 왕조의 주장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동북 지역의 근심이 사라졌으니 우리 신하는 그 운을 도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전조의 일이었지만 지금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환왕정릉의 비문은 저와 정총이 함께 명을 받아 지은 것이며 개국 공신교서도 제가 다듬고 고친 것입니다. 종묘, 교사의 악장과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설계한 문서들도 모두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 다소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세울 당시 공적 중 하나로 후세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에 갔을 때 할애 사절로 온 문화평리 안익과 동지밀직 김희선 등이 중궁의 부고를 받들어 조문했고 저는 정총 김약항 노인도 등과 함께 한림원에 알리고 이를 황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국할 때 황제의 위로 조서를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성대한 예였습니다. 제가 한림관들과 함께 사대 외교의 정성과 회군의 공을 칭송했기 때문에 황제의 조서에도 전하의 사대 정성과 공을 자세히 찬양해 주셨습니다. 병자년 할애 표문도 제가 직접 작성했고 정도전은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 표문과 자문에서 정도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다 건너 작은 나라의 신하로서 한림원의 반열에 들었고 문연각 위에서 응제시를 지었으며 전하의 명으로 받은 어제의 시를 통해 조선의 명성을 중국에 널리 퍼뜨렸고 사방 여러 나라에도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전하의 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록 제가 작은 신하일지라도 그 시작점이 되었기에 저희 큰 행운이기도 합니다. 후일에 누군가 저를 두고 사신으로 있을 때 나라의 명예를 지켰고 개국 당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해준다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간청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스스로 나섰다는 부끄러움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제 마음속 부끄러움을 헤아려 주시어 저의 이름을 원종 공신 명단 끝에라도 넣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신권근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러워 감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도당의 논의에 보도록 명하였고 권근과 판삼사사 설장수에게 원종 공신의 자격을 허락하고 노권을 내리며 말했다. 그동안 공신 명단을 정할 때 이들이 빠졌던 것은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때 설장수 역시 글을 올려 자신도 원종 공신에 포함되기를 청하고 있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5일 개묘일 1398년 1월 13일 유성이 정성 동쪽에서 나와 오차 서남쪽으로 들어가다. 밤에 유성이 정성의 동쪽에서 나타나 오차의 서남쪽 모서리로 들어갔다. 양부 정의품 이상에게 혈량 5명씩을 청구하게 하다. 양부의 정의품 이상 관원들에게 어진 인재 5명씩을 추천하라고 명하였다. 일본 육주목의 사자가 돌아가자 박돈지를 회례사로 보내며 도당에서 회답하는 글을 작성하다. 일본 육주목 의용이 보낸 사자 영범과 영학이 귀국하자 임금은 전 비서관 박돈지를 회례사로 임명하여 보내고 도당에서 의용에게 보내는 회답의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편지에서 언급한 대상국의 도둑을 금지하겠다는 뜻은 이웃 나라와 우호를 계속 유지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기와 대마 두 섬의 백성들이 교활하게도 금령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여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의 땅까지 범하고 있어 천하에서 모두 그들을 섬의 도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수군의 장수들 중 이 일을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두세 차례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큰 전함을 준비하여 바다를 건너 그 죄를 묻고 섬을 정벌하여 영원히 그 화근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문덕으로 먼 이들을 어루만지시는 뜻을 가지셨고 귀국에서도 사신을 보내 우리에게 예를 다하며 도둑을 금지하겠다는 말을 전해왔기에 우리는 일단 정벌을 멈추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뜻을 더욱 깊이 살펴 대상국에게 다시 말하고 함께 의논하여 저 사악한 무리들을 엄하게 금하고 다스려 우호를 더욱 굳건히 한다면 귀국의 명예와 의로운 기계는 천하에 널리 알려질 것이며 두 나라 사이의 우호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6일 갑진일 1398년 1월 14일 녹봉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광흥창 관원 윤회 등을 순군옥에 가두다. 광흥창 관원 윤회와 이백공 그리고 감찰 최희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는 녹봉을 나눠줄 때 궁중 여관이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윤회 등의 녹봉을 거두어 전구서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무진년 이후에 조례를 모아 경제육전을 간행하다. 도당에서 검상 조례사에게 명하여 무진년 이후에 시행된 합당한 조례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게 하였고 그 제목을 경제육전이라 하고 임금께 보고한 뒤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간행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8일 병오일 1398년 1월 16일 표전문의 계본을 쓴 예조 전서 조서를 보내며 중국 예부 상서에게 회답하는 글. 임금은 최호가 가져온 문서에 따라 통사 곽해룡을 보내 표전문의 계본을 쓴 예조 전서 조서를 경사로 압송하게 하고 중국 예부 상서 정기에게 회답하였다. 타각부 최호가 경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황제의 유서를 받아 여러 번 읽었으니 놀랍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무 25년부터 우리 조선이 중국과 관계를 맺은 이후로 천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전 양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작은 나라임에도 그 은택을 입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어찌 감히 예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수제가 작성한 표문에서 양식의 실수가 있어 지금까지도 송구스럽고 근심이 되어 하루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계본도 양식이 어긋났으니 이는 제가 어리석고 미숙한 탓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언어와 글자음이 중국과 달라 조정의 문서 양식과 피해야 할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송구스럽고 두렵다는 말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통사 곽해룡을 보내어 계본을 작성한 조서를 경사로 보내지만 앞으로 다시 문서를 올릴 때 또다시 실수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간청하옵건대 피해야 할 표현과 문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어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께서 3년에 한 번 조공하라고 하신 유신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 다른 먼 번국들과 같이 3년에 한 번 조공하는 것은 신화된 도리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전과 같이 정월 생신, 천추 등 중요한 절기마다 조공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간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큰 은혜이겠습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9일 정밀 1398년 1월 17일 밤에 동서로 흰 기운이 하늘까지 뻗치다. 밤에 동쪽과 서쪽 하늘에 흰 기운이 퍼져 하늘 끝까지 뻗었다.
종묘 납향제 헌관이면서 3사의 서약 의식에 지각한 설장수 등을 파면시키다. 판삼사사 설장수, 3사 우복야 이엄, 호조 전서 이승원이 파면되었다. 이들은 종묘에서 거행된 납향제에서 헌관으로 참여했지만 3사 관원들과 함께 서약하는 의식에는 늦게 도착하여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얼음이 얼지 않았다. 이날 날씨가 따뜻해 얼음이 얼지 않았다. 일본 관서도 구주의 탐제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이달에 일본 관서도의 구주에 있는 탐제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청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일 기휴일 1398년 1월 19일 황제의 정조를 할애하고 백관의 조화를 받다. 일본 사자 등도 연회에 참여하다. 임금은 면복을 갖추고 신하들과 함께 중국 황제의 정조를 할애하고 근정전에 나와 백관들의 조화를 받았다. 각 도의 군민관들이 지역 특산물을 바쳤으며 오도리의 오랑암 만호도 박물을 바쳤다. 예식이 끝난 뒤 임금은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일본에서 온 사신과 일기, 대마, 페가데에서 온 사자들, 오도리의 오랑압도 함께 연회에 참여하여 모두 즐겁게 마치고 돌아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일 경술일 1398년 1월 20일 오도리족과 오랑압족에게 옷을 내려주다. 임금이 오도리의 오랑압에게 옷을 내려주었다. 전라도 도관찰사 미녀이기 어머니의 병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윤호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미녀이기 어머니의 병이 위중함을 이유로 벼슬을 사임하겠다고 간절히 청하였고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4일 임자일 1398년 1월 20일 임금의 건강이 편치 않았다. 이날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5일 개축일 1398년 1월 23일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다. 임금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6일 갑인일 1398년 1월 24일 진관사에 수륙제를 베풀다. 진관사에서 수륙제를 베풀었다. 세자 이방석이 구궁으로 옮기다. 세자 이방석이 구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7일 을묘일 1398년 1월 25일 손흥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빈 유씨를 정경옹주로 김씨를 화해옹주로 삼다. 손흥종을 이천군의 봉하구 동북면 병마 절제사인 영응윤으로 삼았으며 장자충을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 최영지를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인 평양윤으로 임명하였다. 또 박위를 참참문화부사로 삼았다. 궁에 있던 유씨를 정경옹주로 봉하고 김씨를 화해옹주로 삼았다. 유씨는 유준의 딸인데 유준이 궁인의 환심을 사려 아첨하며 딸을 임금께 바쳤고 임금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준은 이전에 밀직부사였으나 갑작스럽게 고흥백으로 봉해졌다. 김씨는 김해 출신의 기생으로 칠점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근정전에서 화엄산매참 법석을 베풀었는데 108명의 중이 참가하고 너무 사치스러웠다. 근정전에서 화엄산매참 법회를 열었고 여러 창고에 명하여 공양구를 마련하게 했는데 사치가 매우 지나쳤다. 이 모든 일은 환관 김사행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 법회에는 승려 108명이 참여하였다.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 최영지에게 궁원과 관교를 보내어 위로하다. 중추원 부사 최유경을 보내어 궁중술과 임금의 교서를 들려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 최영지를 위로하였다. 최영지는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성품이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어 임금이 그를 신임하였다. 동북면 도선부 찰리사 정도전에게 궁원을 내려주다. 공조 전서 이화상을 보내어 동북면 도선부 찰리사 정도전에게 궁중 수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9일 정사일 1398년 1월 27일 연복사와 안국사에 관해서 거두는 전조를 면제하다. 연복사와 안국사 두 절에 대해 관해서 거두던 전세를 면제하도록 허락하였다. 얼음이 비로소 두껍게 얼어 저장하다. 이날 얼음이 드디어 충분히 두껍게 얼어 얼음을 베어 저장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1일 기미일 1398년 1월 29일
경상도의 어염 실태 조사를 수년 뒤로 미룰 것을 청하며 민정을 보고한 도관찰사의 글. 경상도 도관찰사가 지영주사 우균의 건의를 전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어염은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고 백성 생활에도 절실한 것으로 결코 없애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어염의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구의 침입과 약탈 때문에 변방의 백성들이 흩어져 여러 해 동안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성을 쌓고 못을 파며 장수를 임명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방어와 공격을 철저히 하면서 떠돌던 사람들도 점차 돌아와 생업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서는 조관들을 연해 지역의 여러 고을에 보내 공적과 사적인 어염 실태와 각 포구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세금으로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 자체는 좋으나 바닷가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공적인 수탈을 우려하여 다시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라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에 생각컨대 당장은 수년을 더 기다려 백성들이 안정되고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뒤에 이 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도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올해는 우선 예전의 세금 기준대로 걷고 내년 이후에 각 지역의 생산량을 다시 조사해 세율을 조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십시오.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이 비로소 노비 변정 도감에서 이를 보다.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이 처음으로 노비 변정 도감에서 직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3일 신유일 1398년 1월 31일 궁성 쌓는 역졸에게 양식을 주다. 임금이 명하여 궁성을 쌓는데 동원된 역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4일 임술일 1398년 2월 1일 호조에 쌀, 콩, 명주를 내어 녹봉을 나누어 주는데 보충하다. 호조에서 쌀과 콩 4만 6천 석, 명주 180피를 내어 녹봉을 나누어 주는데 보충하였다. 예문춘 추관 태학사로 치사한 박형의 졸기. 예문춘 추관 태학사로 물러나 있던 박형이 세상을 떠났다. 박형은 죽주 사람으로 전리 판서 박덕룡의 아들이다. 어릴 적부터 글을 잘 읽었고 성균관 시험에서 장원했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과 대원의 벼슬을 지냈다. 위조 정권의 경신년에는 밀직사로서 동지공거가 되었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예문춘 추관 태학사에 임명되었으며 찬성사에 이른 뒤 치사하였다. 죽은 뒤에는 시호를 정강이라 하였다. 아들 박중용도 과거에 급제하여 제학에 이르렀지만 임견미에게 붙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5일 개일 1398년 2월 2일 목성이 여기에 들어가다. 이날 목성이 여기 별자리에 들어갔다. 오도리족의 어아리 등 사인에게 옷 한 벌씩을 주다. 오도리족 사람 어아리 등 4명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도당에 있다가 몰래 옆방에 가서 바둑을 둔 유은 정용수 등이 탄핵당하다. 간관이 중추 유은, 정용수 등을 탄핵하였다. 이들은 상이문화 도응, 중추 김승희 인수, 학사 조아, 한성윤 신효창 송전 등과 함께 도당에 앉아 있다가 몰래 옆방으로 나가 바둑을 두며 놀았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6일 갑자일 1398년 2월 3일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의 시행을 청했으나 행해지지 않다.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7일 을축일 1398년 2월 4일 궁성 감독관의 장막이 연소되어 전 개성윤 남성리가 죽다. 궁성 감독관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밤에 역부가 불을 내어 북면에 있는 감독 막사가 불에 탔고 전 개성윤 남성리는 술에 취해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 최영지에게 교서와 부월, 궁원을 내려주다. 임금은 전 사수감 박유손을 보내어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 최영지에게 교서와 부월을 내리고 함께 궁중술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0일 무진일 1398년 2월 7일 남문에 나가 궁성을 쌓을 터를 순시하다. 밤에 폭풍이 불고 큰 눈이 내리다. 임금이 남문으로 나가 궁성 건설 부지를 직접 둘러보았다. 밤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큰 눈이 내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1일 기사일 1398년 2월 8일 인왕사 내원당에 거둥하다. 당주 조생이 오대산에서 오다. 임금이 인왕사에 거둥하였고 내원당 당주 조생이 오대산에서 찾아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2일 경호일 1398년 2월 9일 지천사에 거둥하다. 도승통 서로가 금강산에서 오다. 임금이 지천사에 거둥하였고 도승통 서로가 금강산에서 찾아왔다. 임금이 정릉에 가다. 임금이 정릉에 다녀왔다. 지천사에서 성변 기양 법석을 베풀다. 별의 이상 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도 법회를 지천사에서 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3일 신묘일 1398년 2월 10일 중외 이죄 이하 죄수를 용서하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이죄에 해당하는 죄수들에 대해 사면을 내려 모두 용서하였다. 유은과 정용수에게 일보기를 명하다. 유은과 정용수에게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명을 내렸다. 왕시에 서울로 무고당했던 흥도와 이를 무고한 이복양이 함께 풀려나다. 무고했던 이복양에게 사면을 내렸다. 처음에 이복양은 대사성 변중량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전 왕시 왕조의 서울 왕응도라는 자가 성을 황시로 바꾸고 하양에서 밀양으로 옮겨 살고 있으며 하양 간무 어연, 밀양 부사 박상경, 판관 권관 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신 최관 등은 그와 왕래하고 있습니다. 변중량이 이 사실을 임금께 보고하자 임금은 대간과 형조에 명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왕응도는 처음에 허위로 왕시 성을 썼다가 왕시가 멸망하자 황시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본래 신분은 중추원 부사 정탁의 종 이금입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이름과 성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정탁을 불러 확인하니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흥도도 용서받았고 이봉양도 무고라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어연은 왕시라 신고된 자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형을 받고 귀양을 가게 되었다. 형조에서 이봉량의 행위를 무고죄로 다스리자고 청하였지만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복양의 고발이 완전히 사실은 아니지만 성을 바꾼 것은 맞으니 무고로 다룰 수는 없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4일 임신일 1398년 2월 11일 중흥사와 업정사의 전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중흥사와 업정사 두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특별히 면제하도록 하였다. 설약 장군 동다로를 오도리족의 상천호로 삼구 중추원에 직첩을 주다. 설약 장군 동다로를 오도리족의 상천호로 임명하고 중추원에 관직 증명 문서를 하사하였다. 선주와 평양에 성을 쌓게 하다.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 최영지에게 명하여 선주와 평양에 성을 쌓게 하였다. 각품 녹과전에 수를 더 늘려 정하라고 명하다. 도당에 명하여 각 품계별로 지급되는 녹과전의 면적과 수량을 더 늘리고 재조정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6일 갑술일 1398년 2월 13일 여러 도에 명하여 명나라의 세공으로 바칠 종마 쉼피를 바치게 하다. 여러 도에 명하여 명나라의 세공으로 바칠 종마 쉼피를 선별하여 바치게 하였다. 지울주사 이은을 대마도까지 따라가 살려낸 아전 두 사람의 향역을 면제하다. 울주의 아전 이도와 박원에게 향역을 면제해 주었다. 처음에 외적이 지울주사 이은을 납치해 대마도로 데려갔는데 이도와 박원이 그를 따라가 대마도까지 가서 끝내 구해낸 일이 있었다.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가 이 사실을 임금께 보고하고 면제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복령사와 해인사의 전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다. 도당에 명하여 복령사와 해인사 두 사찰이 소유한 전지에 대해 조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9일 정축일 1398년 2월 16일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다. 하늘에 흰 기운이 뻗어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 북교에서 새로 길들인 매를 놓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광주 북쪽 교회로 나가 새로 길들인 매를 날리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조서 부모에게 쌀과 콩을 내려주다. 조서의 부모에게 쌀과 콩백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일 무인일 1398년 2월 17일 간관 유관 등이 중신 외에는 기복을 쉽게 허락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간관 유관 등이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료들은 직책을 맡고 있는 자나 한직에 있는 자 모두 상례를 다 마치도록 허락하고 아주 긴급한 정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벼슬을 복직하게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살펴보면 직무도 없고 나라 일과 무관한 자들이 성인의 제도를 무시하고 관습에 따라 상을 치르자마자 100일만 지나면 곧 길복을 입고 어떤 자들은 백의와 백립을 쓰고 거리에서 활동하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예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밝은 시대의 오점이 되는 일입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상복을 벗고 다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군신 중에 군신으로서 꼭 있어야 할 인물이라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니 기복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상복을 벗고 관직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쟁과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문무를 가리지 않고 상복을 벗고 임무를 맡게 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예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라의 정사를 맡는 중요한 신하 외에는 기복을 쉽게 허락하지 마시고 수기하는 무신의 경우에는 특별히 명을 내려 임무를 맡게 하시며 상례가 끝나기도 전에 자의로 상복을 벗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또한 지방에서 기복을 청하는 사례도 금하여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끊고 인륜을 더욱 돈독히 하소서. 임금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 윤허하였다. 태조 7년 2월 3일 경진일 1398년 2월 19일 헌사에서 검교와 치사한 사람의 녹봉을 폐지하도록 건의하다. 헌사에서 검교와 치사한 사람 가운데 녹봉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 그 녹봉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동북면 도선무순찰사 정도전이 주 부군 현의 명칭을 정하여 아르다. 동북면 도선무순찰사 정도전이 각 지역의 명칭을 주 부군 현으로 나누어 정하고 종사 최경을 시켜 임금께 아뢰었다. 안변 이북에서 청주 이남까지의 지역은 영흥도라 하고 단주 이북에서 공주 이남까지의 지역은 길주도라 하여 이 두 지역을 동북면 도순문 찰리사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또 단주 이북에 있는 주 부군 현과 강력 참회 관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길주도는 찰리사 1명, 영리 12명, 양반 자제 중 인장을 다루는 자 6명, 양반 자제 중 사령 역할을 하는 백성 20명으로 구성하며 길주목은 관사 1명, 영리 12명, 사령 25명, 날마다 순찰하는 양반 15명, 주사 장사 2명, 부장사 4명, 오품 이하의 관리 6명, 양반 신분의 도래 백성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좌익과 우익에 각각 천호 1명, 백호 6명, 통주 12명을 두었다. 단주는 지사 1명, 영리 10명, 사령 20명, 일일 순찰 양반 10명, 군사 장사 2명, 부장사 3명, 사사 4명, 도래 10명, 좌우익 천호 각각 1명, 백호 4명, 통주 8명으로 구성하였다. 경성군은 지사 1명, 영리 6명, 사령 15명, 일일 순찰 양반 8명, 군사 장사 2명, 부장사 2명, 사사 2명, 도래 8명, 좌우익 천호 각각 1명, 백호 4명, 통주 8명으로 구성하였다. 경원부는 사 1명을 두며 그 외 영리 이하의 체계는 단주와 같았다. 청주부도 사 1명을 두고 영리 이하의 체계는 단주와 동일하였다. 갑주는 지사 1명을 두며 영리 이하의 구성은 경성과 같았다. 강력 참회는 사사 2명, 일일 순찰 양반 5명, 역관 5명, 급히 달리는 전령 5명, 마부 15명을 배치하였다. 역참의 명칭도 여러 군데 개정하였다. 홍원의 신익참은 신은참으로, 청주의 다탄태참은 오천참으로, 소홍거태참은 거산참으로, 단주의 시시리참은 시리참으로, 파독지참은 기원참으로, 구마이참은 마곡참으로, 길주의 서지휘참은 임명참으로, 명간참은 명원참으로, 경성군의 주회참은 주촌참으로, 오로촌참은 오촌참으로, 재성참은 용성참으로, 가부태참은 부가참으로, 경원부의 시반참은 시원참으로,
옹구참은 글자는 다르나 의미 같은 옹구참으로, 재성참은 강양참으로 각각 바꾸었다. 예조와 원흥은 하나의 고을로 통합하여 예원으로 이름을 고치고 지사 한 명을 두었다. 또암주의 관할지인 홍원은 홍원으로 바꾸고 그의 현령 한 명을 두었다.